네, 이번 시간에는 소방전기 일반 전기회로에서 교류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직류회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직류회로는 어떤 전기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일정한 전기가 가해지는 어떤 전압, 그리고 그 전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류에서 일어나는 거. 교류는 이제 시간적으로 전기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회로를 해석해 보겠다는 게 교류 회로이고요. 자, 교류 회로의 발생은 이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제 우리 전기자기학을 배우면 거기에 뭐냐면 FBI, 자, FBI가 있는데 발전기 법칙이 있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하면 발전기 법칙이 진행이 될 건데, 엄지손가락은 힘,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B, 자속, 그리고 중지는 I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지, 이것은 금지, 자, 이것은 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의 힘, 그리고 이것이 자기장 B. 그래서 N극에서 S극 쪽으로 B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때 이제 전류가 이렇게 전류든 뭐 기전력이든 이렇게 전기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떻든 사실은 이제 N극과 S극으로 자속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 부분들을 회전을 돌려봤더니 내부에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전류가 발생하더라. 자, 그것이 이제 교류 발생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다. 그런 어떤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깊은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제가 편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 이 AB면을 잘 보면 AB면이 위쪽에 있는 것보다도 중간에 있을 때, 이 중간쯤이 될 때가 가장 전기를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AB가 다시 내려왔을 때는 작게 전기를 받고요. 그래서 전기가 제일 작게 받을 때는 위쪽에, 그리고 제일 많이 받을 때는 이렇게 전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리고 그럴 때는 여기에 90도만큼 내려왔고요. 다시 180도만큼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일 제가 작은데 AB 이 면이 여기에 중간, 그리고 다시 제 하부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생성이 돼요. 다 여기서 뭐냐면 AB는 또 다시 반대쪽으로 움직일 갈 겁니다. AB가 반대쪽으로 이동해 갈 거고요. 그래서 제일 높아질 거고, 여기가 다시 최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제일 작게 되겠죠. 그래서 교류 이 어떤 면이 그 도체의 면이 얼마만큼 이 자석 내부에서 존재를 하면서 자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의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떤 전기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그 전기의 어떤 크기는 E는 B, L, V, 사인, 세타로 얘기했죠. 그래서 N극과 만약에 S극이 있을 때 여기에 도체가 어떻게 여기에 구성되냐, 여기에 세타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길이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여기서 가해지는 자속은 얼마만큼 크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속도로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의 크기는, 기전력은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에 이 도체와 이 자속의 그 사이에 세타, 각도에 따라서도 시시각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류 회로의 기본입니다. 교류 회로의 기본적으로 정연표 그럽니다. 자, 이렇게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를 해가지고 A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뭐 전압을 지금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 있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생기는 부분들 우리는 주기라고 이야기하고, 기호는 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한 주기라고 이야기하죠. 교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전류나 전압을 교류를 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 거기서 정연파 교류는
교류 중에서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 중에서도 일정 시간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정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특히나 교류 중에서도 정연파 교류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기와 주파수입니다. 주기와 주파수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주기는 0에서 2파이까지 1의 변화를 1사이클이라 하고 이 1사이클을 변하는데 요하는 시간을 주기라 하고 기호는 t, 단위는 세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주기적으로 변하는 한 사이클, 그래서 다시 이 시작되는 전까지 오는 부분들 한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사이클이 어떤 시간적인 부분도 우리는 세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P는 기호는 T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를 주파수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 1초 동안에 한 번, 두 번, 만약에 몇 번은 생기느냐. 자, 이것을 주파수라 그런다. 1초 동안에 한 번, 두 번, 몇 번을 반복을 하느냐.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주파수라 그러고 주파수 기호는 F 그리고 단위는 헤르츠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시간과 그다음에 주파수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 우리는 교류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교류는 60Hz를 씁니다. 60Hz 씁니다. 60Hz라는 게 뭐냐면 1초 동안에 몇 번요? 우리는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을 수니까 이게 몇 번 움직여요? 한 번, 두 번. 이것을 1초 동안에 60분을 움직이는 걸 우리가 60Hz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는 뭐냐면은 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시간대를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 시간이 크면 클수록 한 사이클 시간이 크면 클수록 주파수는 작게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는 다시 시간분이 있는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주파수는 길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주파수는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죠?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든 T와 F와의 어떤 관계는 밑줄 짝입니다. 밑줄 짝이고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기와 주파수는 당연히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만약에 이 시간이 여기에 시간이 짧으면 지금은 사실은 이 한 사이클의 시간이 만약에 60Hz라고 그러면 6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60분의 1을 나눠주게 되면 0.01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0.0 이렇게 되겠죠. 40 이렇게죠. 그래서 이 시간이 한 사이클에 0.01초다 하고 그러면 이 시간이 뭐 0. 더 짧으면 짧을수록 이 주파수는 더 많아지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자,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1초 동안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 60분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주기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 그 부분들을 일단 공식적으로 알 필요는 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밑줄 짝 하시고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각속도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1초 동안에 회전한 각도를 각속도라 하고 기호하는 오메가라. 그리고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각속도는 어떤 물체가 어떤 회전을 가지고 우리는 회전한 각도를 가지고 우리는 속도를 따지더라. 그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각속도예요. 우리가 회전한 각도를 가지고 우리는 속도를 가지고 그걸 따지더라. 그걸 각속도로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서 이것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의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는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시간에 따른 뭐냐면 이만큼의 각도가 발생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각도는 일반적으로 세타는 한 바퀴가 돌면은 우리는 그것을 2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나타내면 dt분의 d 2파이라고 일단 크게 이야기를 하면 자, 한 바퀴를 도는데 사이클로 따지면 이것은 우리는 t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 여기서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우리는 2파이라고 해서 각도로 표현할 때 2파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시간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하나의 사이클은 처음 시작할 때까지는 우리는 시간은 t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각도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냐면 회전한 각도로 얘기했을 때는 이만큼 한 바퀴 다시 원상 복귀하는 데까지는 각도는 2파이가 되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에 또 우리가 t는 뭐냐면 f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2파이를 f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은 2파이 f가 되겠죠. 자, 이것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오메가는 어떤 물체가 1초 동안에 회전한 각도를 시간에 따라서 1초 동안 회전한 속도를 각속도라 그런다. 그리고 그 각속도는 시간에 따른 어떤 각이 얼마만큼 흘러갔냐에 표현을 하더라. 근데 시간은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하나 우리가 그 시간을 따졌던 부분도 우리는 t라고 주기라고 얘기를 했고 시간 주기라고 얘기했고 자 각도로 회전한 각도를 따졌을 때 이 각도는 2파이가 되고요. 2파이가 되고 그리고 아까 t는 f분의 1이니까 여기다 주입을 하게 되면 2파이 f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까보셔도 각속도는 2파이 f이다. 그리고 이것은 2파이를 t로 나눠준 것과 동일하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 f 라디안 퍼 세크라는 어떤 공식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속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위상차입니다. 주파수와 같은 두 개의 정연파 교류의 시간적 차이를 위상차라고 한다. 자, 어떤 주파수가 V라는 주파수가 이런 주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이렇게 시작하는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뒤처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앞서는 거고요. 이것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이만큼의 어떤 세타만큼 V1은 위상차를 이야기하면 V2보다도 위상이 얼마만큼 세타만큼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파수와 같은 두 개의 정연파의 교류의 시간적 차이를 위상차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교류의 표시입니다. 교류의 표시는 일반적으로 정연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했을 때 여기까지의 값을 우리는 최대값이라 이야기합니다. 뭐 전압이면 전압의 맥시멈 최대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이 교류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막 크기가 변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직류의 크기로 표현하게 되면 이만큼 크지가 않고 이만큼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을 어떤 시료치를 어떤 시간적으로 변하는 정연파를 직류값으로 변환한 값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시료치라 그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료값이 요 정도가 시료치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일단 순시값이 있고 순시값은 시간에 따라서 뭐냐면 이것이 1초에 이거 한 번 60분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각각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자,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른 부분들을 우리는 각도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도로서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는 순시값이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시값은 이런 어떤 교류의 수시시 각각으로 변하는 크기의 값을 임의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 전압과 전류의 값을 순시값이라 한다. 그리고 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시값은 최대치에다가 그다음에 사인 오메가 t만큼 각도 이게 또 세타가 각도잖아요. 위상차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는 여기에 만약에 전류값은 전체 이 높이의 최대치에 사인 오메가 t 또는 im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V도 똑같습니다. V도 순시치는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순식값의 의미를 저렇게 표현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그 뒤에는 알 수 있겠지만 최대값과 자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대값과 뭐냐면 시료값의 차이, 값과의 관계.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V 시료치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 뭐 전류도 똑같고요.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시료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되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은 교류의 손실값에서 가장 큰 값입니다. 교류의 손실값에서 가장 큰 값으로 전압은 Vm으로 표시하고 전류는 Im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반드시 밑줄 짝입니다. 시료값 곱하기 루트 2. 최대값은 시료값 곱하기 루트 2. 뭐 전류로 표현했을 때 전압으로 표현했을 때입니다. 최대값은 자 시료값은 순식값의 제곱에 대한 한 주기의 평균에 대한 제곱근을 시료값이라고 한다. 자 이런 거 다 빼고요. 복잡하니까요. V는 뭐냐면 최대값을 루트 1로 나눠주기가 똑같다. 그래서 V는 루트 2분의 Vm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평균값은 순식값의 반주기. 예를 들어서 뭐냐면 평균값을 났을 때 여기까지의 평균값과 여기까지 평균값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안 하고요. 여기 한 반주기, 이 반주기에서 평균값은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아봤더니 저 값이 되더라. 그래서 평균 에버리지 그리고 파이분의 2V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파이분의 2Vm을 구해내면 0.637 V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평균값의 어떤 그 관계 이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그 앞전까지 정리를 하면 자, 일단은 뭐냐면 최대값이 Vm, Im 뭐 전류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시료값. 자, 시료값은 V는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Vm. 또 Vm을 나타내면 Vm은 루트 2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평균값은요. 파이분의 2Vm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전류를 나타낼 때는 I는 루트 2분의 Im 그리고 IAV는 파이분의 2I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들 반드시 봐두셔야 되고요. 자, 파형률과 파고율입니다. 파형률과 파고율인데 자, 이것을 자, 이렇게 최순실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최순실. 자, 파고율은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루트 2가 나오고 있죠. 1.413이다. 그죠? 자, 형 실평수는 얼마야? 형 실평수는 얼마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 최대값으로 나타내면 시료값은 최대값으로 나타내면 루트 2분의 Vm. 그다음 평균값으로 나타내면 파이분의 2 V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2 파이 1을 뽑아내면 1.1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면 파고율. 그러면 최순실 최대값 시료값 이렇게 나더라. 자, 그리고 파형률. 실평수는 얼마야? 시료값. 평균값.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최대값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Vm. 시료값은요?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 자, 이거는 뭐예요? 기본은 루트 2가 될 거고요. 이거는 1.414가 되겠죠. 자, 시료값은 어떻게 돼요?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요. 최대값으로 나타내면 평균값을 최대값으로 나타내면 파이분의
2V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2 루트 2에 예, 파이가 되나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1.1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파용률과 파고율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교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연파냐 구연파냐. 자, 정연파는 여기 정연파는 이런 어떤 주기적으로 변화를 얘기하는 것들로 주기적으로 변화돼 요런 어떤 정연파를 가지고 있고, 구연파는 뭐냐면 요런 구연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각파는 요런 파입니다. 삼각파는 요렇게 진행되는 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시력가가 평균값, 그리고 여기에서 구연파일 때 시력가가 평균값, 그리고 정연파일 때 시력가 평균값. 요 부분들은 정연파는 루트 2분의 Vm, 그 다음에 평균값은 파이 분의 2Vm, 구연파는 시력값은 Vm, 그리고 평균값은 Vm, 그리고 삼각파의 시력값은 루트 3Vm, 루트 3분의 Vm, 그리고 평균값은 2분의 Vm.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연파에서 파고율은 일단 뭐예요? 예, 최대값과 예, 시료값이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뭐 Vm 1구고, 시료값은 구연파 시료값은 Vm이겠죠. 자, Vm이면 1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들 1이 될 거고, 자, 여기에 구연파의 파용률은요, 실평수는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료값과 시료값은 얼마예요? Vm. 평균값은 또 얼마예요? Vm. 1이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삼각파도 구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삼각파의 시료값, 평균값, 그리고 구연파의 시료값, 평균값, 정연파의 시료값, 평균값만 알면 실평수, 최순실 해서 풀어내면은 여러분들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죠. 자, 교류 회로의 소자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입니다. 자, 교류 회로의 소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교류는 이렇게, 전원설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원설비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저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항은. 자, 이렇게 저항은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에 전압을 걸고 전류가 흘렀을 때의 그 크기를 이렇게 유상차를 비교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항 R만의 회로일 때, R만 있는 회로에 있을 때는 회로에 R만 있을 때는요, 전압은 이렇게 됩니다. 전압은 이렇게 됩니다. 뭐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전류도 위상이 동일합니다.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위상이 동일한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일단은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I는 Im sin 오메가 T, 그리고 Im은 또 뭐냐면 루트 2I, 시력값을 나타낼 때는 루트 2I sin 오메가 T, V의 순시치는 Vm 최대치의 sin 오메가 T, Vm은 시력값을 나타낼 루트 2V sin 오메가 T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I는 R분의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일단 빼고요. 전압과 전류는 동일한 주파수의 사인 파이다. 자, 일단은 동일한 주파수의 사인 파이다. 주파수라는 게 뭐예요? 이런 부분이 1초 동안에 얼마만큼 몇 번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나 동일하게 60Hz면 60Hz, 아니면 50Hz면 50Hz로 진행됩니다. 동일한 주파수의 사인 파이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는 동상입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시료가는 I는 R분의 V다. 자, 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저항만의 회로. 이 교류 회로에서 저항만 있는 회로를 우리는 저항만의 회로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덕턴스 회로입니다. 인덕턴스 회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교류가 있고요. 교류의 전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인덕턴스가 있죠. 자, 이럴 때 걸었을 때는 뭐냐면 전압을 이렇게 걸었을 때는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전류가 전압을 걸었을 때 전압을 이렇게 걸잖아요. 전압을 이렇게 걸었을 때 전류는
요만큼의 위상차를 두고 약간 뒤늦게 흘러요. 그래서 일단 전압과 전류는 동일 주파수의 사인 파이다. 일단 됐습니다. 근데 요 부분 잘 보세요. 전압은 전류보다도 위상이 90도 앞선다. 그러니까 전압 요게 90도입니다. 그죠? 요게 180도이고요. 자, 이게 90도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I보다도 90도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요것도 저항이라는 개념을 놓게 되면 자, 지금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사실은 L이라고 읽고 헨리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덕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덕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코일 성분인데요. 코일 성분인데, 자, 이 코일 성분들을 저항으로 표현합니다. 자, 저항으로 표현을 하면은 리액턴스로 바뀝니다. 리액턴스로 저항으로 바꾸면 리액턴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L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만 리액턴스로 바꾸고 XL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죠. 자, XL은 기본적으로 오메가 L 각속도로 표현했을 때 오메가와 그리고 인덕턴스의 곱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는 아까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또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은 2파이 FL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교류에서 저항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는 저항분의 V이라는 걸 여러분들 배우셨죠. 자, 그래서 저항은 인덕턴스 저항분의 그리고 V이다. 자, 이것은 또 오메가 L로도 각속도로 표현했고, 자, 각속도는 다시 2파이 FL분의 V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부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전 용량입니다. 그 정전 용량이라는 이렇게 전원 설비가 있고요. 회로에서 그리고 C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류가 I가 흐릅니다. 전원이 흐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압을 걸기 전에 전류가 흘러서 전하가 걸리게 되면 전압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전류가 위상보다도 앞서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정전 용량이 어떤 교류 회로에 정전 용량이 있을 때 우리는 C라고 읽고요. 기호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페럿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저항 개념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저항 개념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리액턴스라 그랬다. 자, 이 표현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XC라고 읽는다. 자,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읽었고 오메가는 2파이 FC분의 1로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오음의 법칙에서 I는 저항분의 V이죠. 그래서 저항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XC분의 일단 V1이죠. 자, XC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V이고요. 자, 이것은 오메가 C V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뒤에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고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자, 교류에서 저항만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다 저항 개념이지만 자, 인덕턴스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상분의 정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항은 기호는 R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우리가 오음이라고 표현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인덕턴스는 L이라고 표현하고 헨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적 용량을 C로 표현했고 이것은 페럿이라고 표현했죠. 자, 이것을 저항 개념으로 바꿀 겁니다. 저항 개념으로 바꾸면 이건 그대로 R입니다. 근데 이게 인덕턴스를 저항 개념으로 바꾸면 리액턴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X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리액턴스는 사실은 우리가 기호는 이것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이것은 이렇게 코일 형태로 표현했고, 자, 이것은 이렇게 콘덴서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여기서는 원래는 전기를 흘리면 전압이 유기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기가 유도된다. 유도성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기는 이것을 저항 개념으로 하면 일단 리액턴스가 되고 이고요. 자, 여기는 전기를 얼마만큼 모이게 할 수 있냐. 정적 용량은 전하가 그러니까 뭐 전자를 모을 수 있는 전하를 모을 수 있는 용량, 크기, 임금이다. 자,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량성 리액턴스라 그런다. 그리고 그걸 표현을 XC라 그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자, XC는 만약 각속도로 표현하면 오메가 L, 각속도는 2파이 FL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것은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전류는 R분의 V, 여기에 전류는 XL분의 V, 여기에 전류는 XC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자, 교류 회로의 구성이 있는데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드미턴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뭐 어떻든 간에 임피던스는 자, 임피던스 개념입니다. 임피던스는 임피던스의 개념.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 개념으로 보면 된다. 저항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임피던스로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좀 우리가 좌표로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좌표. 자, 좌표가 있는데 자, 이렇게 가로로 있는 좌표 있고 세로로 있는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돼 있는 부분들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좌표로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위상이 이러면 위상이 뒤지고요. 이렇게 되면 위상이 앞서요. 위상이 앞섭니다. 위상이 앞서는데 여기보다 위상이 아까 사실 XL 성분에서는 위상이 앞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앞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XL이다. 이렇게 앞서는 부분이 XL. 그리고 요 뒤처진 부분들 XC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교류 쪽이 전기 쪽에서 교류 쪽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교류는 기본적으로 직류는 스칼라를 해석합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죠. 근데 교류는 스칼라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벡터를 해석합니다. 자, 벡터는 뭐냐면 크기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죠. 자, 1 더하기 1은 루트 2가 되고요. 1 더하기 1은요.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결국 크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류는 그 벡터라는 성분들을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표현한 저항이라는 부분들을 표현할 때 R가 우리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를 표현할 때 좌표를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리고 R 성분이 만약에 뭐예요? 위상차가 없고 위상이 90도 앞서는 것들 우리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한다. 그리고 90도 뒤지는 것을 우리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이것의 어떤 두 개의 합값, R 성분과 만약에 XL 성분의 이 값, 합, 자 이것이 Z가 되고요. 그것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세타만큼 생길 거고, 자, 요것은 R, 요것은 XL만큼 생기겠죠. 좀 반대로 뭐냐면 R 값이 있고 XC만큼 있을 수도 있어요. XC만큼 생기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요 부분도 Z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임피던스라는 개념은 직류에서는 저항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교류에서의 저항의 어떤 개념은 임피던스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임피던스라는 개념은 이 XL이라는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와 XC라는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R이라는 방향은 이렇게 되지만 XL이라는 방향은 위쪽이고 XC라는 방향은 이 방향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방향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J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R은 그런 부분들이 없고 유도성은 플러스 J, 그 다음에 용량성은 마이너스 J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임피던스는 Z는 일단은 뭐냐면 R 플러스 J라는 방향성을 가지면서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하고 R 플러스 J 이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성 리액턴스이더라. 그리고 저 XL은 오메가 1,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리고 전류는 전체 교류에서 저항인 Z 임피던스분의 V이더라. 자, 임피던스의 어떤 이 부분들이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R이 있고 만약에 XL이 있습니다. 자, 이게 R의 크기가 있고 XL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각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 이것이 Z입니다. Z는 뭐 일반적으로 피타고라스의 정의죠. 만약에 A하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Z는 뭐냐면 A 플러스 이 축은 허수축이라 해서 이것은 실수부, 이것은 허수부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가 J라고 표현하고 B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의 크기는 이게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의에서 이것의 제곱 그리고 이것이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자, 이것은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면 이 크기를 구해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B라는 부분들이 XL만 있으면 다행인데 XC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XL만큼의 크기에다가 XC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XL만큼 XC만큼 빼주고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자, 해석을 하다 보면 어드미턴스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다르게 보지 마시고요. 어드미턴스는 Y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드미턴스는 뭐냐면 모라고 단위를 표현하고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시죠. 나머지는 일단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조금 넘어가시고요. 자, RL실 직렬회로에서 RL 직렬회입니다. 자, 이제 아까는 뭐냐면 R만이 있든지 L만이 있든지 가지고 해석을 했죠. 지금 뭐냐면 R하고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의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자, 이렇게 교류가 있는 V를 전압을 걸었을 때 R이 있고 L이 있어요. 자, R이 있고 L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일단 임피던스를 구해 보시죠. 뭐 임피던스는 자, Z는 뭐냐면 R 플러스 JXL이더라.
자, 이것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만약에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면, 자, 이것은 어떤 크기인지 모르겠는데, R만큼, 그리고 XL만큼 크기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요 부분들이 Z일 거고요. 그리고 세타일 거고, 이것은 뭐냐면, R 플러스 J XL이 되겠죠. 자, XL이 될 거고, 이것의 크기는 뭐냐면 제곱과 이것의 제곱이 되겠죠. 자, 뭐냐면 이 크기가 만약에 A이고 만약에 B이면 Z는 A 플러스 JB이고 이것의 크기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R 제곱, XL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일단은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임피던스더라. 교류에서 저항은 임피던스더라. 그리고 전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R 플러스 J XL분의 V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것을 크기만 나타냈을 때는 다시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 위상차 이 크기는 위상차는요. 자, 위상차는 뭐냐면 탄젠트 세터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임피던스요. 두 번째는 전류의 크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위상차를 알아볼 거예요. 자, 위상차는 자, 이것이 R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XL이에요. 그리고 이만큼의 Z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Z라고 표현하죠. 자, 탄젠트 세터는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밑변 R분의 XL이 되죠. 자, 이 각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각도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넘겨가면 아크 탄젠트 R분의 XL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인지 나와요. 자, 그래서 아크 탄젠트 R분의 XL, R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되겠죠. 자, 역률은 이겁니다. 역률은 이 코사인 세타죠. 이것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긴 변분의 Z분의 밑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더라? 그다음에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V가 되더라. 위상차는 또 어떻게 구하더라?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RC 직렬 회로입니다. RC 직렬 회로인데, 자, 이거 지금은 뭐냐면, 자, R과 C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고요. 그리고 전류를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이것의 각도를 한번 구해보고요. 그리고 역률을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뭐냐면, 자, 일단은 좌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것이 R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XL이고 이것이 XC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R과 XC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것을 해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은 일단 놔두고 볼게요. 자, 여기에 R이 일만큼 크기예요. 그리고 XC가 일만큼 크기예요. 그리고 요렇게 요것이 직각으로 된 이 부분들이 Z입니다. 그리고 R 값과 XC 값. 그리고 Z값 이렇게 되겠죠. 자, Z값은 요것의 Z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플러스 JXC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들이 R-J식이 되겠죠. R-JXC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잘못했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든 간에 자, 이 부분들을 크기를 나타내려면은 요거 제곱이겠죠. 그래서 크기를 Z를 크기로 나타내면 R 플러스 요것도 XC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루트의 R 제곱 오메가 C분의 1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임피던스입니다. 자, 전류는요. I는 임피던스분의 V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것은 R-J XC분의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크기로 나타내면 R 제곱 XC의 제곱분의 V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R 제곱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V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자, 이것의 각도는요. 이것의 각도는 자, 탄젠트 센터는 밑변분의 뭐요? XC가 되겠죠. 자, 이것의 각도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타는 아크 탄젠타 R분의 XC 이렇게 되겠죠. 자, 역률은요. 역률은 요것분의 요거겠죠. 자,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Z분의 요것분의 요게 되겠죠. Z분의 R입니다. 그죠? 큰 변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자, 뭐 Z는 기본적으로 R-J XC분의 R로 표현할 수 있고 크기만 나타내면 루트 R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분의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RLC 증유율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 R 값과 L 값과 C에 대한 값들 동시에 있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교류가 있고요. R이 있고 L이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처음에는 R만 있는 거, 그 다음에 L만 있는 거, 그 다음에 C만 있는 거, 그리고 앞전에는 RL만 있는 거, 그 다음에 RC만 있는 거. 지금은 이제 RLC가 직렬로 된 부분들이죠. 자, 이것의 Z는 어떻게 뭐 해보면 R 플러스 J, XL은 플러스고 XC는 마이너스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이 Z이고요. 그럼 Z는 크기만 나타내면 루트에 R 제곱에 XL 마이너스 XC의 자성. 또 이것을 만약에 오메가로 나타내면 R 제곱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 분의 1 자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I는요. 흐르는 전류는요. 오음의 법칙은 저항분의 V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다시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분의 V 나머지들은 이렇게 풀어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은 위상차는 어떻게 될까요? 위상차는 어떻든 간에 R이 있는 상태에서 뭐 이것은 이제 좌표로 나타나지 말고요. R이 있는 상태에서 XL이 있어요. 그리고 XC가 마이너스 쪽에 반대 방향에 XC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XL은 플러스이고 이는 마이너스이잖아요. 그죠? 자, 어떻든 간에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누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는 요 R분의 뭐 이 값과 이 값이 마이너스 되고 크면 이것보다도 이게 크면 마이너스 되고 이게 크면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XL 마이너스 XC가 될 거고요. 자, 각도는 뭐냐면 세타는 넘어가게 되면 아크 탄젠트 R분의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XL은 또 오메가 L 그리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또 그대로 풀어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RLC 직렬회로까지 봤습니다. 사실은 병렬회로까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전기 쪽의 어떤 전공들이 아니니까 병렬 좀 복잡한 병렬회로들은 빼고 RLC 회로에서 필요한 것들만 일단 한 번 더 알아봤습니다. 자, RLC 직렬 회로의 특성들을 한번 보시면 XL하고 XC가 동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직렬 공진 회로다. 그리고 XL이 XC보다 클 때는 유도성이다. 그리고 만약에 XL이 XC보다 크다. XC가 크다는 용량성이고요. 그리고 역률과 공진 주파수가 있는데 역률의 관계는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역률은 Z분의 R이잖아요. 부분들이고 자, 공진 주파수는 이것이 바랍니다. 이것은 공진 주파수는 직렬이든 병렬이든 저 공식에 따릅니다.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L은 인덕턴스, 그 다음에 C는 커패시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택도 빼시고요. 자, 뭐 공진회로도 있는데 공진회로도 빼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어려우니까 다른 것 빼고요. 공진 주파수 직렬일 때, 병렬일 때 공진 주파수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는 최소이고 일반적으로 공진일 때는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 최소가 되고요. 그 대신 I는 임피던스 분의 V잖아요. 이것이 최소가 되면 이건 최대가 되겠죠. 반대로 여기서는 병렬에서는 임피던스는 최대가 되고, 자 I는 Z가 최대가 되면 V는 최소가 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